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아왔지만 올해 초부터는 조금 여유를 찾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전까지는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주 보는 채널을 보다가 따라 구독자가 되었고 가끔씩 중독되어 사연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내셨던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들의 시원한 복수를 보면서 저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연을 접하다 보니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연 속 주인공처럼요. 기구한 인생과 반전 드라마 같은 인생의 경험을 마주했거든요. 그런 여자가 적어보도록 할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부산의 한 판자촌에서 유년 시절을 시작해 초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시청에서 불법 판자촌 철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세자매로 5명이 꼬였지만 부모님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했습니다.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수준이어서 우리는 판자촌을 떠나 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도 경쟁률이 높아서 만약 떨어졌다면 길바닥에서 노숙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보금자리를 얻어 성장기를 함께 했습니다. 보낼 수 있었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 언니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러 다녔어요. 어시장에서 호객행위와 생차림, 청소 등의 일을 했답니다. 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들처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배멀미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업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일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바다 위에서 일한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았어요. 저까지 돈을 벌러 뛰어들었으니 저희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지겹고 가난한 삶에서 금세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우리에게 나가라는 명령이 내렸었거든요. 그 아파트는 공무원을 위해 지어진 것이었고 당장 들어와야 할 공무원들이 있어서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집 사람들도 쫓겨나야 했죠. 우리 5식구는 함께 살 집을 구하려고 돈을 모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찾은 집은 어느 주택의 지하방이었지요. 그곳은 창고로 사용되던 곳인데 우리가 다닐 만한 곳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을 겪다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까지도 포기해야 했죠. 돈을 벌게 되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이후에는 언니들은 각자의 배필을 만나 시집에 들어가고 저와 부모님으로만 남아 지하방을 지켰습니다. 캐스나 이제라도 시집에 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물었을 때 저는 엄마 내 나이에 선물도 안 주어지고 무슨 시집을 벌써 가 그리고 결혼은 나 혼자 해 나를 책임질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집에 가야 더 좋은 시댁을 만날 수 있다며 천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등살에 저도 푸념하고 결혼 상대만 나타나면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우리 집과 차돈을 맺고 싶은 부잣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빼어나게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었고 학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저를 데려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일이 있다면 일이나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타고 일했더니 몸은 상했지만 주머니가 채워져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일하며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돈을 보태어 지하방을 벗어나 방 2칸짜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집은 허름하고 낡았지만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다는 것에 무척 기뻤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어서 신기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다 보니 피부가 까맣게 타서 뱃일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도 제 아들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뱃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뱃일을 하다가 우연히 인연이 된 후 매우 짧은 연애를 거쳐 결혼식을 생략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전화로 남편이나 30을 넘어서 부모님과 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빨리 같이 돈을 벌어서 예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도 함께 변화를 이뤄가며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10평짜리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가 아닌 자가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자식을 낳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제대로 키우자고 말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아이 하나만 건강하게 낳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임신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들은 아이 서너 명을 아무렇지 않게 잘 만났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도 만나지 못할까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큰 고민이 들어서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 몸이 망가져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16살 때부터 몸이 망가져 왔으니까 여러 곳이 고장났을 터이거든요. 저는 남편과 장모님께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하던 얘긴데 하늘은 무너졌고 무슨 차라도 지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는데 제 몸이 망가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럽습니다. 김희엽 씨는 희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세요? 그렇다고 말하면 결국 애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현재보다 더 가난하게 살 거야. 그리고 자녀에게 가난을 되물려준다는 것만큼 못된 일도 없어요. 차라리 잘된 일인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어머님과 같은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나야말로 진정한 며느리 하나를 얻었어요. 세상에 당신처럼 착하고 아름다운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아름답게 이해해 주셨고 고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남편 또한 시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착하고 성실합니다. 순한 남자였어요. 부모님은 뱃일을 쭉 하셨다가 다른 일로 바꾸셨어요. 부산에 새로 생긴 이불 공장이 있었는데 월급을 많이 주기로 해서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물론 일은 엄청 힘들어서 몸고생이 늘어나게 되었죠.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공장장은 악명 높은 사람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두 분이 돈을 벌어야 했죠. 개수나이 엄마가 한이 있어서 우리 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시집을 보낸 거죠. 아빠랑 내가 더 고생해야 했어요? 딸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물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도 참, 언니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나도 성실한 남편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두 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돈을 모아 적은 재산이라도 물려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려봐도 부모님은 항상 고집을 부리며 고생을 계속하셨어요. 가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힘들게 삶을 이어가며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제 나이는 어느샌가 40이 돼 있습니다. 남편과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젠가 선박을 사서 선장이 되어 돈을 벌기로 했다는 거죠. 이대로 돈을 모으면 몇 년 안에 배 한 척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모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을 친척으로서 시어머니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고모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고모의 보험금과 많은 재산을 시어머니가 상속받았어요. 자식들아, 이제 고생 끝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고모가 남기신 재산은 50억이야. 엄마, 그거 진짜야? 50억이라니 우리가 그럼 금방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이런 재산을 숨기고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야.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이성 모티미만 믿고 편하게 살아봐. 감사해 어머님. 같이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너도 우리 식구니까 당연히 함께 누려야지. 아무튼 너희들은 이제부터 일부터 때려치워라. 시어머니는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우리 부부가 일을 그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우리 친정 부모님도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염치가 없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 덕에 남편과 셋이 같이 살기로 하게 되어 뱃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살림과 내조를 받기로 한 저와 시어머니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남편. 시어머니는 많은 돈을 가지셔서 매일 여행가 모임을 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매달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집안일만 하며 적응이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한 번 바뀌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점차 변하셨어요. 점차 변하셨어요. 아가 너 내가 준 생활비를 내 친정에다가 너 내가 준 생활비를 내 친정에 가져다 줬다며 아까 내 엄마가 전화했더라 가져다 줬다며 아까 내 엄마가 전화했더라. 고맙다고 말이야 고맙다고 말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아빠가 허리를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아빠가 허리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고 싶어서.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내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내 돈을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 않니?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 않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서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서 매일 보고하도록 해라, 매일 보고하도록 해라. 뜻 죄송합니다, 어머님. 뜻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당신의 돈이 저에게 나가는 걸 갈수록 당신의 돈이 저에게 나가는 걸 매우 아까워하셨습니다. 매우 아까워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수억 원을 측근 내주셨는데 말이죠. 한 식구라고 하시고 제게 야박하게 계신 것이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어요. 예전에 보여주던 성실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매일 비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나 들어왔습니다. 또 술을 마셨어요. 당신 요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집에서 나랑도 시간을 보내야지. 마누라가 또 잔소리네. 걔야. 누구 덕에 이런 집에서 사는 거냐? 호강하고 잘 살고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지. 조용히 살아. 혹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돈을 써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집안일이랑 밥 차리는 것밖에 없다고. 누구나 나를 식모로 생각할 정도야? 저는 쌓여있던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냈어. 시어머니가 방에서 슬며시 나오셨어요. 뭐? 그리고 내 아들이 술 좀 마시고 들어오는 거 하는 일이니? 남자가 비즈니스도 하고 친목을 다지려면 술자리는 기분 아니야. 어머님, 제 목소리가 커서 깨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생활비를 받는 것 말고 따로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제 상황을 생각하면 돈을 벌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어미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이런 말에 귀 닫아버렸어. 강도가 따로 없네.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 나는 그런 여자인 줄도 몰랐는데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뭘 자랑하고 이렇게 기세를 내다니 모르겠네. 어머님, 말씀이 심하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니요? 언제든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건 돈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쫓겨나가고 싶지 않다면 잘 행동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를 바꾸는 수단도 있어?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못한 건 제가 봐도 정말 어리석은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유흥을 즐겼는데 룸살롱 같은 젊은 여자들이 있는 술집을 빈번히 다녔어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남자들은 원래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러 온 거라고. 했다면 이건 그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굳이 불필요한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싫어. 나의 남편이 이런 술집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겠어? 앞으로는 결코 가지 마, 아이. 남자 자네가 다시 그럴 것을 가르친다더군요.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찝찝하다면 이혼하고 이 집을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이혼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간단히 이혼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질려 어레도 못 낳는 여자가 귀만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주 발광을 하네. 얘야,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작은 방에 가서 자라.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와 막말을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시댁에서 계속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빠가 허리를 수술받게 되었는데 실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큰 액수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와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수술하신 아버님은 무엇을 하시는데 허리 다쳐서 내 지갑을 열게 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요술램프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법칙이 어디 있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갚을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100일 노동을 하거나 알바를 해서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심을 써주도록 하지요. 차용증 한 장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자율은 10%로 하였고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아닌가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원치 않으시다면 포기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결국 시어머니께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빨리 돈을 빌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서명하고 아빠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경험비를 마련하고 아빠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네요. 개수나 앞으로 시어머니께 잘해 드리세요. 그분이 아니셨다면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흔쾌히 돈을 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갚겠다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진정 좋은 시어머니시죠. 저는 애써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시어머니가 너 내 돈 갚으려면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있는 거니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댁을 빠져나와 급하게 일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순대국밥집 앞에 아줌마 구함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자마자 불이 나게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냐고 부탁했죠. 사장님께서는 제가 워낙 급해 보여서 그랬는지 바로 앞치마를 건네주시며 일을 가르쳐 주셨고 서빙부터 시작해서 주방 설거지와 조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번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일단 아빠의 병원비를 갚는 게 최우선이었기에 그것을 꽉 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한 손님이 저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말로만 들어봤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답니다. 전혀 기분을 나쁘게 대하지 않았지만 자꾸 자기야 밥을 먹자, 커피 마시자 등등 관심을 보여서 아저씨, 제가 유부녀예요. 그만 좀 하셔야죠 라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식사나 하시고 조용히 가세요 라고 말한 후 제가 유부녀임을 밝히자 더 이상 치근덕대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유부녀라고 말할 거라고 후회했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매일 우리 식당에 오셨어요. 민망하고 창피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매일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당 사장님과 다른 종업원들과도 매우 친한 사이더라고 해요. 사장님은 그 남자 오래된 단골이라며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피하고 싶어 서빙을 다른 동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식당 문을 닫기 전에 그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사장님과 종업원들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소고기를 좀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어머, 삼촌이 소고기를 샀어. 아이, 그럼요. 당연히 좋다. 이모들이 바쁘지 않으면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자. 나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들은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나는 앞치마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저기, 같이 먹으러 가요. 직접 안 할 테니까 고기만 드세요. 됐으니까 사장님, 나는 집에 갈 일이 많아 좀 떠날게요. 이모, 그러지 말고 한 잔만 먹고 가세요. 사람 상의를 생각해서 잠시만 앉아주세요.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동시에 내 앞을 가로막고 손목을 잡았다. 나는 손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다 보니 시어머니의 남편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졌고 술까지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연거푸 제자는 소주를 채워주었고 저는 바로 비워버렸습니다. 모두 한잔하자 남자 손님이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개순이 맞죠? 네, 제 이름은 어떻게? 사장님이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어릴 적에 알던 사이였는데 누구야? 나야, 수혁이, 오빠 이수혁이라고. 왜 나랑 고무줄 놀이하던 말라깽이 수혁이 오빠라고? 그래, 이제야 기억이 좀 나니 어릴 적. 소혁이 오빠는 나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왜 나에게 친근해졌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계속 장난을 쳐봤어요. 그런데 내가 철벽을 치는 태도를 보니 무척 당황했죠. 어쨌든 내 남편이 부러워요. 그렇게 사랑했던 벽개순이의 남편이 된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적에 부모님께 이사 가지 말자고 조언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맞아, 오빠는 서울로 이사 갔었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온 거야. 소혁 오빠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고양이를 그리워해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